한국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미국 군사 전문가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한 이 말에는 사실 엄청난 비하인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중동 사건으로 온 관심이 몰려 있을 때 한반도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던 것 알고 있으신가요? 보도 중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암암리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사건을 바로 알려드립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크레인이고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 분석 담당관으로 11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은 워싱턴 펜타곤 지하 2층 합동 상황실 모니터 앞에 서서 북한 미사일 발사 준비 경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는 빨간색 타이머가 90초를 표시하고 있었고 우측에는 오산 기지에서 미군 수송기 세대가 이륙 중이라는 실시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으며 제 옆에서 합참 작전국 브래들리 중령이 헤드셋을 끼고 상부와 통화하며 긴박하게 지시를 받고 있었어요. 브래들리가 통화를 끝내고 저를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크레인 중동 이동이 최우선이고 한국 개입은 보류 지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화면 속 타이머가 78초로 줄어드는 걸 보며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방어망이 비어있다는 건 명백했고 우리 전력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사드 포대 2개와 패트리어트 배터리 4개가 이미 철수한 상태였으며 남은 방공 자산만으로는 북한 동시 다발 공격을 막기 어렵다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브래들리가 다시 헤드셋을 조정하며 한국 측 연락관과 연결을 시도했고 30초 후 통신이 연결되며 스피커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쪽은 오산기지 이준호 대령입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준호 대령은 합동작전실에 파견 나온 한국 공군 장교였고 지난 3개월간 몇 차례 브리핑에서 마주쳤지만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으며 대부분 우리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보조 역할에 머물렀던 인물이었어요. 브래들리가 이준호에게 급히 물었습니다. 대령님, 북측 발사 준비 확인됐고 예상 60초 남았는데 요격 준비 어떻습니까? 이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명령 내렸고 체계 가동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명령을 내렸다니 우리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대응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었고 이건 표준 절차를 벗어난 행동이었어요. 브래들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승인 없이 가동하신 겁니까? 이준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불쾌했지만 동시에 타이머가 45초로 줄어들고 있었고 지금 절차 논쟁을 할 여유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화면 중앙에 북한 발사 지점 위성 영상이 확대되며 나타났고 이동식 발사대 세대가 동시에 각도를 조정하고 있었으며 발사관 덮개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브래들리가 헤드셋을 벗으며 저를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크레인 요격 실패 가능성 높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예상대로입니다. 우리 자산 없이는 동시 요격 불가능하고 한국 단독 체계로는 3발 중 2발 정도 놓칠 겁니다. 브래들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상부에 보고 올릴지 고민하는 듯 보였고 저는 그 사이 화면을 계속 지켜보며 발사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타이머가 20초를 가리키는 순간 이준호가 다시 통신으로 말했습니다. 발사 감지 즉시 요격 개시합니다. 지켜보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냉소했습니다. 지켜보라니 마치 성공할 것처럼 말하고 있었지만 제 계산으로는 요격률이 30%를 넘기 어려웠고 최소 한 발은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화면 속 발사대에서 불꽃이 터지기 시작했고 첫 번째 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오르며 하얀 연기 기둥을 남겼으며 이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연속으로 발사됐습니다. 상황실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고 모니터 담당 분석관 2명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궤적 추적을 시작했으며 예상 낙하 지점이 화면에 빨간 원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서울 북부 30km 지점이었고 인구 밀집 지역은 아니었지만 군사시설이 집중된 구역이었으며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브래들리가 헤드셋을 다시 쓰며 급히 물었어요. 요격 시작됐습니까? 이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1차 요격 발사 완료했고 2차 대기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요격 미사일 궤적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지만 각도가 이상했어요. 너무 이른 시점에서 요격을 시도하고 있었고
이건 표적을 놓치는 전형적인 실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브래들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요격 타이밍이 틀렸습니다. 브래들리가 화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실패를 확신한 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서 첫 번째 빨간 선이 갑자기 사라졌고 파란 선과 교차하는 지점에서 작은 폭발 표시가 나타났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격추됐다는 뜻이었고 타이밍이 틀렸다고 판단했던 제 계산이 빗나간 거였어요. 이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빨간 선도 연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고 모두 공중에서 요격되며 낙하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고 분석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전부 요격 확인됐습니다. 브래들리가 저를 보며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크레인, 이거 데이터 오류 아닙니까?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하며 로그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오류 표시는 어디에도 없었고 요격 성공이 실제 결과로 기록되고 있었어요. 저는 브래들리에게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브래들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헤드셋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그럼 한국이 전부 막은 겁니까?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화면 우측 하단에 새로운 경고가 뜨는 걸 봤습니다. 북한 추가 발사 준비 감지라는 문구였고 이번에는 발사대 5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브래들리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진짜입니다. 브래들리가 화면을 보더니 상부에 긴급 보고를 시작했고 저는 이준호에게 통신을 연결하려 했지만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추가 발사 확인했고 대응 준비 완료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대응 준비라니 방금 전 요격이 우연이었는지 실력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고 이번 공격 규모는 이전보다 2배 가까이 컸으며 동시 요격이 가능할지 의문이었어요. 저는 브래들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군 개입 요청 올릴까요? 브래들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상부 지시 대기하고 일단 보류합니다. 저는 그 결정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즉시 개입을 요청할지 아니면 한국 단독 대응을 지켜볼지 결정해야 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보류를 선택했고 화면 속 북한 발사대들이 각도를 맞추기 시작하는 걸 보며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공격이 끝나고 상황실 서버룸으로 이동해서 요격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 시작했고 금요일 오전 3시였지만 형광등 불빛 아래 모니터 5대가 모두 켜져 있었으며 정면 화면에는 방금 전 요격 궤적 로그가 실시간으로 스크롤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데이터 분석관 톰 리처드슨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센서 기록을 하나씩 검증하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당황스러워 보였으며 저는 그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고 싶었어요. 톰이 화면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크레인, 이거 보십시오. 저는 화면에 표시된 요격 성공률 그래프를 확인했고 북한 미사일 5발 모두 공중에서 격추됐다는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었으며 오류 코드는 단 하나도 표시되지 않았어요. 저는 톰에게 물었습니다. 센서 오작동 가능성은요? 톰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3중 검증 완료했고 모든 데이터가 일치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데이터가 맞다면 제 초기 계산이 틀렸다는 뜻이었고 한국 방어망이 예상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였지만 저는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때 서버룸 문이 열리며 브래들리 중령이 급히 들어왔고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으며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브래들리가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크레인, 상부 지시입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했고 국방부 작전국에서 보낸 긴급 지시문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제목에는 한국 방어 성공 데이터 비공개 처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브래들리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공개 사유가 뭡니까? 브래들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독자 방어 성공이 공개되면 주한미군 필요성 약화되고 철수 협상에서 우리 입지가 흔들린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불쾌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작전 데이터를 숨기라는 건 비정상적이었고 동시에 상부가 한국 성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저는 브래들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기록됐고 숨길 수 없습니다. 브래들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외부 공개만 막으면 되고 내부 분석은 계속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고 브래들리가 나간 후 톰에게 말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려보겠습니다.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별도 터미널을 열었고
저는 북한 전면 공격 시나리오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예상 병력 30만 명과 포병 5,000문과 미사일 발사대 200개를 설정했고 목표는 서울 점령으로 지정했으며 한국 방어 전력은 미군 지원 없는 독자 체계로 제안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고 화면에 전장 지도가 나타났으며 북한 병력이 DMZ를 넘어 남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참고 결과를 기다렸고 예상으로는 서울 북부 방어선이 48시간 내 붕괴되고 수도권 전체가 위협받을 거라고 판단했지만 화면 속 결과는 달랐습니다. 북한 병력이 주요 축선에서 정지했고 포병 화력이 한국 대포병 레이더에 의해 역추적당하며 연쇄적으로 무력화됐으며 미사일 공격은 층별 방어망에 의해 단계적으로 차단됐어요. 최종 결과가 화면 하단에 표시됐고 서울 점령 실패 확률 98%라는 문구가 나타났으며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톰에게 급히 말했어요. 오류입니다. 다시 돌리십시오. 톰이 시뮬레이션을 초기화하고 다시 실행했지만 결과는 동일했고 북한 공격은 반복적으로 실패했으며 점령 성공 확률은 3%를 넘지 못했어요. 저는 조건을 바꿔가며 5번 더 시도했습니다. 북한 병력을 50만으로 증가시켰고 미사일 발사대를 300개로 늘렸으며 공격 시간대를 야간으로 변경했지만 결과는 계속 동일했고 서울 방어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크레인 시뮬레이션 엔진 자체는 정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엔진이 정상이라면 제 초기 가정이 틀렸다는 뜻이었고 한국 방어 체계가 예상보다 훨씬 견고하다는 의미였지만 저는 여전히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상황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고 브래들리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크레인 즉시 복귀하십시오. 저는 서버룸을 나와 상황실로 뛰어갔고 정면 대형 스크린에는 DMZ 인근 실시간 위성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으며 북한 전방 부대가 대규모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브래들리가 저를 보며 급히 말했습니다. 북측이 포병 전진 배치 시작했고 실제 침투 준비로 판단됩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병력 규모를 추정하기 시작했고 최소 5개 사단 규모였으며 포병과 기갑부대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브래들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시범 공격이 아니라 전면 침투입니다. 브래들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측 연락관에게 통신을 연결했고 이준호 대령이 응답했습니다. 이쪽은 오산 기지입니다. 브래들리가 급히 물었어요. 대령님, 북측 전방 이동 확인하셨습니까? 이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인했고 이미 대응 배치 완료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대응 배치 완료라니 북한 이동이 시작된 지 20분밖에 안 됐는데 한국군이 벌써 방어 태세를 갖췄다는 건 사전 정보가 있었거나 예측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브래들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전 준비된 것 같습니다. 브래들리가 이준호에게 물었어요. 대령님,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이준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북측 움직임은 예상된 패턴이었고 사흘 전부터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불쾌했습니다. 예상된 패턴이라니 우리는 북한 이동을 즉각 위협으로 판단했는데 한국은 이미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고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브래들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크레인 판단이 어떻습니까?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한국 방어 성공을 보여줬지만 실제 전장은 다를 거였고 북한 수적 우세는 명백했으며 장기전으로 가면 한국이 밀릴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브래들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적 우세로 결국 밀립니다. 브래들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상부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저는 화면 속 북한 부대가 계속 남하하는 걸 지켜보며 곧 돌파가 시작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30분 후 화면 우측 하단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고 북한 선발 부대가 산악 병목 지점에서 정지한 상태로 표시되고 있었으며 후속 부대와 뒤엉키며 혼잡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분석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북측 선두부대 고립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이건 일시적 문제라고 판단했고 추가 병력이 투입되면 돌파할 거라고 생각했으며 브래들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시적 지연입니다. 브래들리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확신이 서지 않는 듯 보였고 저는 화면을 계속 지켜보며 북한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 선발 부대 정지 40분 후 위성 영상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화면 속에서는
추가 병력 3개 대대 규모가 남하를 시작하며 병목 지점으로 집결하고 있었으며 저는 이번에는 수적 압박으로 돌파가 이뤄질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브래들리 중령이 제 옆에 서서 태블릿으로 병력 이동 속도를 추적하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따라 움직이며 예상 도착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으며 저는 그가 뭔가 말하려는 걸 느꼈지만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화면 좌측에는 협곡 입구 확대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고 폭이 300m 정도로 좁아지는 지점에서 북한 선두부대가 완전히 멈춰 서 있었으며 후속 차량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면서 도로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브래들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병목 현상이지만 곧 풀릴 겁니다. 브래들리가 화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회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지도를 확대해서 주변 지형을 확인했고 협곡 양옆으로 산악 능선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우회로는 최소 15km 우회해야 했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저는 브래들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우회는 비효율적이고 정면 돌파가 빠릅니다. 브래들리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고 저는 화면으로 시선을 돌려 북한 추가 병력이 도착하는 걸 기다렸어요. 15분 후 추가 대대가 협곡 후방에 도착했고 병력과 차량이 더 밀집되기 시작했으며 도로는 완전히 포화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일시적 혼잡이라고 생각했고 북한 지휘부가 곧 교통 통제를 실시하며 정리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화면 속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차량이 계속 진입하고 있었어요. 그때 상황실 우측 모니터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고 한국 포병 부대가 특정 좌표를 향해 포문을 조정하고 있었으며 발사 준비 태세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한국군 포병 사격 준비 중이고 목표는 협곡 입구로 보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협곡 입구라니 북한 선두부대가 정체된 바로 그 지점이었고 한국군이 병목을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브래들리가 급히 한국 측 연락관에게 통신을 연결했고 이준호 대령이 응답했습니다. 브래들리가 물었어요. 대령님, 포병 사격 승인하신 겁니까? 이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승인했고 3분 내 사격 개시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3분이라니 북한 부대가 아직 완전히 집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 쏘면 일부만 타격하고 나머지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브래들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타이밍이 이릅니다. 브래들리가 이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령님 병력 집결 완료 후 사격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이준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최적 시점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최적 시점이라니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북한 차량들이 계속 진입하고 있었고 더 기다리면 밀집도가 높아질 텐데 왜 지금 쏘려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저는 브래들리에게 말했습니다. 과도한 판단 같습니다. 브래들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지만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듯 보였고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3분 후 한국 포병이 일제히 발사를 시작했고 화면 속에서 협곡 입구 주변으로 연쇄적인 폭발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먼지와 연기가 시야를 가렸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피해 규모를 추정하려 했지만 연기 때문에 명확한 확인이 어려웠고 열화상 카메라로 전환해도 혼란스러운 상태만 보였습니다. 브래들리가 분석관에게 지시했어요. 피해 평가 즉시 올리십시오. 분석관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5분 후 초기 평가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차량 15대 파괴 확인됐고 병력 피해는 추정 200명 내외였으며 전체 북한 병력 대비 10%도 안 되는 피해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예상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빨랐고 집결 완료 전 사격은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며 북한은 여전히 대부분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브래들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한적 피해입니다. 북측은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브래들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상부의 중간 보고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저는 화면을 계속 지켜보며 북한 다음 움직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10분 후 화면 속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후속 부대가 계속 협곡 입구로 진입하고 있었고 포격으로 파괴된 차량들이 도로를 막고 있었지만 그걸 치우지 않은 채 그대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파괴 차량을 치우지 않으면 병목이 더 심해질 텐데
왜 계속 진입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북한 지휘부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북측 추가 병력 계속 진입 중이고 협곡 내부 밀집도 급상승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병력 분포를 확인했고 협곡 입구에서 후방 2km 구간까지 차량과 병력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으며 이동 공간이 거의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브래들리가 저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크레인 이거 정상입니까?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상은 아니었지만 북한 지휘 체계가 경직되어 있고 현장 판단 없이 상부 명령만 따르는 구조라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브래들리에게 대답했습니다. 지휘 체계 문제로 보입니다. 곧 수정될 겁니다. 브래들리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고 저는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때 이준호 대령이 통신으로 말했습니다. 2차 사격 준비 완료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2차 사격이라니 지금 협곡 안에는 북한 병력이 밀집되어 있었고 제대로 된 포격이 들어가면 피해가 급증할 게 분명했어요. 브래들리가 이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목표 좌표는 어디입니까? 이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협곡 중앙부와 후방 진입로입니다. 저는 그 좌표를 듣고 이해했습니다. 중앙부를 치면 이미 들어간 병력을 타격하고 후방 진입로를 막으면 추가 병력 투입이 차단되며 북한 선발대가 완전히 고립된다는 계산이었어요. 저는 브래들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도된 상황 같습니다. 브래들리가 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고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군이 병목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북한을 계속 밀어넣은 다음 일제히 타격하려는 것 같습니다. 브래들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이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이건 계획된 작전입니까? 이준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예상된 전개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예상된 전개라는 건 한국군이 북한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고 협곡으로 유도했다는 뜻이었으며 이건 즉흥 대응이 아니라 사전 설계된 함정이었어요. 저는 개입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침묵을 선택했고 이준호가 사격 명령을 내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포격이 시작되고 협곡 전체가 연쇄 폭발로 뒤덮였으며 화면 속에서 차량들이 연속으로 파괴되고 병력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열화상 영상으로 전환해서 피해 규모를 확인했고 북한 선발 부대 절반 이상이 무력화된 상태였으며 후방 진입로도 완전히 차단되어 추가 병력 투입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북측 선발대 고립 확인됐고 통신 두절된 것 같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통신 두절이라니 북한 선발대가 지휘부와 연결이 끊겼다는 뜻이었고 이제 고립된 채 남겨진 상태였으며 한국군은 병목 하나로 북한 공격축 전체를 무력화시킨 거였어요. 저는 북한 선발대 고립 이틀 후 펜타곤 본관 3층 전략 평가실로 소집됐고 월요일 오전 9시였지만 회의실은 이미 국방부 고위 참모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정면 스크린에는 한반도 방공망 배치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사드 포대 2개와 패트리어트 배터리 4개가 중동으로 이동한 후 공백 지역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저는 그 화면을 보며 한국 방어 체계에 치명적 약점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국방부 작전 차관 제임스 매튜스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브리핑을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현재 한반도 중부 지역 고고도 방어망이 30% 축소됐고 추가 공격 시 요격 능력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그 평가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계산으로도 동일했고 사드 없이는 중거리 미사일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패트리어트만으로는 다층 방어를 구축할 수 없었어요. 매튜스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크레인 분석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공유하기 시작했고 북한 미사일 전력 분석 보고서가 나타났으며 예상 공격 시나리오가 단계별로 표시되었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10발 이상을 동시 발사할 경우 현재 한국 방공망으로는 절반 이상 통과 허용될 가능성이 높고 수도권 핵심 시설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고
참모 몇 명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긴장하는 게 느껴졌어요. 매튜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독자 방어 체계는 고려하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 독자 체계라는 게 지난 북한 공격 때 예상보다 잘 작동했지만 그건 소규모 공격이었고 대규모 포화 공격에서도 동일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한적 효과는 있지만 미군 자산 없이는 방어 불가능합니다. 매튜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참모들을 보았고 모두 동의하는 표정이었으며 저는 제 평가가 받아들여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상황실로 돌아왔고 브래들리 중령이 급히 다가오며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북한 미사일 기지 위성 영상이 표시되어 있었고 이동식 발사대 6대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었으며 발사 준비 단계로 판단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크레인 북측이 중거리 미사일 연속 발사 준비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발사대 배치를 확인했고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타이밍이었으며 우리가 방공망 공백을 논의하는 사이 북한은 이미 실행 단계로 넘어간 상태였어요. 저는 브래들리에게 급히 물었습니다. 예상 발사 시간은요? 브래들리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대답했습니다. 30분 내외로 추정됩니다. 저는 즉시 매튜스 차관에게 긴급 보고를 올렸고 10분 후 상황실에 비상소집 명령이 떨어졌으며 주요 참모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매튜스가 스크린 앞에 서서 북한 발사 준비 영상을 확인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군 개입 준비 즉시 시작하십시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안도했습니다. 개입 준비라니 우리가 직접 요격에 나서면 한국 방공망 공백을 메울 수 있었고 북한 미사일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5분 후 국방부 정책실에서 회신이 왔고 개입 금지 명령이 유지된다는 내용이었으며 한국 독자 대응으로 일단 지켜보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매튜스가 불쾌한 표정으로 회신 내용을 읽더니 브래들리를 보며 물었어요. 한국 측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브래들리가 한국 연락관에게 통신을 연결했고 이준호 대령이 응답했습니다. 매튜스가 직접 물었어요. 대령님, 북측 중거리 미사일 발사 임박한데 요격 가능하십니까? 이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단독 요격 준비 완료했고 다층 방어 체계 가동 중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다층 방어라니 사드 없이 어떻게 고고도와 중고도를 동시에 막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건 과신이거나 허세처럼 들렸어요. 매튜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드 공백은 어떻게 대체하십니까? 이준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기존 체계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냉소했습니다. 기존 체계라니 패트리어트와 천국만으로는 중거리 미사일 전부를 막을 수 없었고 특히 동시 다발 공격에서는 포화 상태에 빠질 게 분명했어요. 저는 매튜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실패 가능성 높습니다. 매튜스가 저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개입 금지 명령을 철회할 권한은 없었고 결국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5분 후 북한 발사대에서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됐고 화면 속에서 하얀 연기가 솟아오르며 탄체가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연속으로 발사되었어요. 상황실 분석관이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총 6발 발사 확인됐고 예상 낙하 지점은 수도권 일대입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궤적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6개의 빨간 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남하하고 있었으며 예상 도착 시간은 6분 후였어요. 브래들리가 헤드셋을 쓰며 이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요격 시작하십니까? 이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1차 요격 발사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파란 선들이 나타나는 걸 확인했고 한국 요격 미사일이 상승하며 북한 미사일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지만 숫자가 부족해 보였어요. 6발 중 4발만 1차 요격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나머지 2발은 그대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브래들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2발이 빠졌습니다. 브래들리가 긴장하며 이준호에게 물었어요. 대령님, 나머지 2발은요? 이준호가 대답했습니다. 2차 방어선에서 처리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심했습니다. 2차 방어선이라니 1차에서 놓친 미사일을 중고도에서 다시 잡는다는 건데 시간 여유가 거의 없었고 성공 확률이 낮았어요. 화면 속에서 첫 번째 요격이 시작되고 4개의 파란 선이 빨간 선과 교차하기 시작했으며 폭발 표시가 나타나며
3발이 격추되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보며 놀랐습니다. 4발 중 3발 요격이라니 75% 성공률이었고 예상보다 훨씬 높았지만 동시에 한 발이 통과했고 나머지 2발도 여전히 남아 중이었어요. 분석관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3발 통과 중이고 예상 낙하까지 2분 남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2차 방어선 요격 미사일을 확인했고 파란 선이 다시 나타나며 3발을 향해 상승하고 있었지만 각도가 급했고 요격 난이도가 높아 보였어요. 매튜스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크레인 예측이 어떻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일부 통과 가능성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2차 요격이 시작되고 3개의 파란 선이 빨간 선과 교차했으며 2발이 추가로 격추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2발 격추라니 여전히 한 발이 남아있었고 이제 3차 방어선까지 내려왔으며 낙하까지 4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브래들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마지막 한 발은요? 이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3차 요격 준비 완료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마지막 파란 선이 나타나는 걸 확인했고 적어도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며 남은 한 발을 향해 상승하고 있었으며 교차 시간은 20초 후였습니다. 상황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고 모두 화면을 응시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란 선과 빨간 선이 교차했고 폭발 표시가 나타나며 마지막 미사일이 공중에서 격추되었습니다.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전부 요격 확인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전부 요격이라니 사드 없이 중거리 미사일 6발을 단계별로 막아냈다는 뜻이었고 제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거였어요. 매튜스가 저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크레인,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고 1차, 2차, 3차 방어선이 순차적으로 작동하며 빠진 미사일 없이 전부 처리했다는 기록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공백이 아니라 대체 체계였던 것 같습니다. 매튜스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평가가 틀렸다는 겁니까?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고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드 철수로 공백이 생겼다고 확신했지만 한국은 이미 다층 방어를 완성하고 있었고 우리 자산 없이도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한 상태였어요. 그때 브래들리가 급히 다가오며 태블릿을 보여줬고 화면에는 북한 추가 미사일 기지 활성화 징후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저는 그 내용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저는 북한 추가 미사일 기지 활성화 징후를 확인한 직후 한국군 전력 재평가 작업에 착수했고 화요일 오후 2시부터 펜타곤 정보 분석실에 앉아 한국 국방부 동원체계 데이터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정면 모니터 세대에는 예비군 소집 현황과 장비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이틀간 북한 공격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막아낸 것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그게 일시적 성공이었는지 지속 가능한 체계인지 확신할 수 없었고 특히 장기전으로 가면 병력과 물자 보급에서 한계가 드러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브래들리 중령이 제 옆 책상에서 위성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고 그의 화면에는 한국 주요 도로망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군용 차량 이동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가 화면을 확대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크레인, 예비군 동원 속도가 이상합니다. 저는 그의 모니터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합니까? 브래들리가 데이터를 정렬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소집 명령 후 6시간 만에 주요 집결지 80% 도착했고 이건 평시 훈련 때보다 2배 빠른 속도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6시간이라니 우리 예측으로는 최소 12시간은 걸려야 했고 특히 교통 체증과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이틀 정도 소요될 거라고 판단했었어요. 저는 브래들리에게 말했습니다. 데이터 오류 가능성 확인하십시오. 브래들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원본 데이터를 재검증하기 시작했지만 10분 후 동일한 결과가 나왔고 예비군 집결 속도는 실제로 예상보다 2배 빠른 상태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해서 장비 이동 현황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포병 부대와 미사일 발사대가 사전 배치된 위치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있었으며 경로가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저는 브래들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동 경로 누가 지정했습니까? 브래들리가 데이터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한국 합참에서 사전 배치한 것으로 보이고 경로 최적화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사전 배치라니 북한 공격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이동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는 뜻이었고, 이건 즉흥 대응이 아니라 계획된 전개였어요. 그때 상황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고 매튜스 차관이 즉시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저는 브래들리와 함께 상황실로 이동했습니다. 정면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전역군 배치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고 파란색 마커들이 주요 거점마다 빽빽하게 표시되어 있었으며 병력 규모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매튜스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이 예비군 30만 명을 이틀 만에 동원 완료했고 주요 방어 거점의 배치를 마친 상태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30만 명이라니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10만 명의 3배였고 동원 속도도 일주일이 아니라 이틀 만에 완료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매튜스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크레인 분석관님,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숫자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전 지속력은 의문입니다. 매튜스가 미간을 찌푸리며 반문했습니다. 지속력이 왜 문제입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공유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군은 평시 훈련 수준이고 실전 경험 부족하며 장비 정비와 탄약 보급도 제한적일 가능성 높습니다. 매튜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참모들을 보았고 대부분 동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브래들리는 여전히 화면을 보며 뭔가 확신하지 못하는 듯 보였어요. 그때 한국 측 연락관 통신이 연결되고 이준호 대령이 응답했습니다. 매튜스가 직접 물었어요. 대령님, 예비군 동원 규모가 예상보다 크던데 지속 가능합니까? 이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전시 기준으로 설계된 구조이고 보급 체계도 사전 구축 완료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냉소했습니다. 전시 기준 설계라니 평시에 전시 체계를 유지한다는 건 비효율적이었고 실제로는 절반도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저는 매튜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장된 동원으로 보입니다. 매튜스가 저를 보더니 이준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대령님, 실제 전투 준비 태세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준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주요 거점 방어 준비 완료했고 추가 병력 투입 없이도 2주 이상 유지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심했습니다. 2주 유지라니 예비군 중심 편성으로는 사흘도 버티기 어려울 텐데 이건 허세거나 과신처럼 들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다시 분석실로 돌아와 한국군 보급 체계를 심층 분석하기 시작했고 탄약 저장고와 연료 보급소 위치를 추적했으며 예상 소모량 대비 비축량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들리가 제 옆에서 별도로 장비 가동률을 분석하고 있었고 그의 화면에는 K-9 자주포와 천궁 미사일 발사대 정비 기록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계산을 마치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탄약 비축량은 이틀 고강도 전투 기준이었고 연료는 3일 분량이었으며 예비 부품은 일주일치 정도 확보되어 있었지만 이건 모두 계획대로 소모된다는 가정이었고 실전에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브래들리에게 물었습니다. 장비 가동률은 어떻습니까? 브래들리가 화면을 보며 대답했어요. 현재 90% 이상 유지 중이고 정비 주기도 정상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놀랐습니다. 90%라니 예비군 중심 편성에서 이 정도 가동률을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 이건 현역 부대 수준이었어요. 저는 브래들리에게 말했습니다. 데이터 재확인 필요합니다. 브래들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원본 소스를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모든 데이터가 한국 국방부 공식 채널에서 나온 것이었고 조작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위성 영상 분석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고 북한이 추가 병력을 투입해서 재차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저는 즉시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북한 기갑부대 2개 여단이 이전과 동일한 협곡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우회로를 통해 병목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으며 저는 이번에는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브래들리에게 말했어요. 북측이 경로 수정했습니다. 브래들리가 화면을 확대하며 물었습니다. 한국군 대응 가능할까요? 저는 한국군 배치 현황을 확인했고 우회로 방향에도 방어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규모가 작아 보였으며 기갑부대를 막기에는 부족해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병력 부족합니다. 그런데 30분 후 북한 기갑부대가 우회로 입구에 도달했을 때 예상과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우회로가 사전에 차단되어 있었고 지뢰 매설과 대전차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북한 선두 차량들이 연속으로
기동 불능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분석관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우회로 사전 봉쇄 확인됐고 북측 진입 실패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사전 봉쇄라니 한국군이 북한 우회 시도를 예측하고 미리 막아놓았다는 뜻이었고, 이건 정보 우위가 아니라 완전한 작전 선제였어요. 브래들리가 저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크레인, 이거 우연입니까?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화면을 계속 지켜봤고, 북한 부대가 우회로에서 후퇴하며 다시 원래 경로로 돌아가는 걸 확인했으며, 결국 이전과 동일한 병목에 걸리며 피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브래들리에게 조용히 대답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브래들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매튜스에게 중간 보고를 올리기 시작했고,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군 동원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였고, 보급 체계도 사전 구축되어 있었으며 북한 움직임까지 예측하고 대응하는 수준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이게 장기전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고, 제목을 한국군 동원 체계 재평가 필요로 입력했지만 결론 부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제 초기 판단이 계속 틀리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다음 공격이 진짜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저는 북한 우회로 돌파 실패 6시간 후 긴급정보 보고를 받았고, 수요일 오후 11시에 펜타곤 지하 합동정보센터로 소집되었으며, 정면 스크린에는 북한 내륙 깊숙한 곳에서 포착된 이동식 발사대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CIA 파견 분석관 제니퍼 콜린스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브리핑을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으며 발사대 5대가 평양 북쪽 200km 지점에서 남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설명했어요. 콜린스가 화면을 확대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발사대 크기와 형태로 보아 장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고 사거리는 최대 500km이며 수도권 전역이 사정권 아닙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이라니 이전 공격들과는 차원이 달랐고, 발사대가 DMZ 근처까지 전진 배치되면 경보 시간이 거의 없어지며 요격 난이도가 급상승할 거였어요. 매튜스 차관이 콜린스에게 물었습니다. 예상 배치 완료 시간은 언제입니까? 콜린스가 데이터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현재 이동 속도 기준 6시간 후이고 발사 준비까지 추가 3시간 소요 예상됩니다. 저는 그 타임라인을 듣고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9시간이면 내일 새벽 8시였고, 그 시간까지 발사대를 무력화하지 못하면 수도권이 직접 타격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한국 방공망도 이번에는 버티기 어려울 거였어요. 매튜스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크레인 억제 방안이 뭡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발사 전 선제 타격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북한 영토 깊숙이 들어가야 해서 확전 위험이 있습니다. 매튜스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미군 선제 타격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고 대안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난처했습니다. 대안이라니 발사대가 전진 배치를 완료하면 이미 늦었고 경보시간 부족으로 요격 성공률이 급감할 텐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브래들리 중령이 조심스럽게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국 측 독자 대응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매튜스가 브래들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연락관에게 통신을 연결하라고 지시했고, 이준호 대령이 응답했습니다. 매튜스가 직접 물었어요. 대령님, 북측 장거리 발사대 전진 배치 확인하셨습니까? 이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인했고 대응 계획 수립 중입니다. 매튜스가 급히 물었습니다. 대응 계획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준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제 타격 검토 중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선제 타격이라니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 내륙을 공격한다는 뜻이었고, 이건 명백한 확전 행위였으며 우리 승인 없이 실행할 경우 전쟁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았어요. 매튜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선제 타격은 위험하고 먼저 외교적 해결 시도해야 합니다. 이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외교 시간 없고 발사 전 무력화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매튜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국 단독 행동 저지해야 합니다. 매튜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준호에게 다시 말했어요. 대령님, 미국 승인 없이는 작전 불가하고 대기 명령 내립니다. 이준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통신이 끊기고
회의실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기할지 확신할 수 없었고, 지난 며칠간 독자 행동을 반복해왔던 패턴을 보면 우리 명령을 무시하고 실행할 가능성도 있었어요. 매튜스가 브래들리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군 미사일 부대 동향 실시간 모니터링 시작하십시오. 브래들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위성 추적팀에 연락했고, 30분 후 한국 주요 미사일 기지 영상이 상황실 스크린에 나타났으며 현무 미사일 발사대 여러 대가 이동 준비 중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이동 준비라니 한국이 실제로 선제 타격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우리 명령을 따를 것 같지 않았어요. 매튜스가 긴장된 표정으로 다시 이준호에게 통신을 연결했고, 이준호가 응답했습니다. 매튜스가 단호하게 물었어요. 대령님, 미사일 부대 이동 중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방어 태세 강화 차원이고 발사 준비는 아닙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어 태세라니 발사대가 명백히 공격 준비 상태였고, 이건 거짓말이거나 시간 끌기였어요. 매튜스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우리는 확전 원하지 않고 즉시 이동 중단하십시오. 이준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북측 발사대가 계속 남아 중이고 대응 없이는 수도권 위험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발사대가 실제로 전진 배치 중이었고, 한국 입장에서는 선제 대응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 통제권 밖에서 전쟁이 확대되는 건 용납할 수 없었어요. 매튜스가 브래들리를 보며 급히 지시했습니다. 백악관 긴급 보고 올리고 한국 정부 고위급 접촉 요청하십시오. 브래들리가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저는 화면을 계속 지켜보며 한국 미사일 부대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발사대 배치가 완료되어 가고 있었고, 발사 각도 조정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으며, 저는 이제 정말 막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후 북한 발사대가 DMZ 남쪽 120km 지점까지 전진했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발사 준비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는 징후가 포착되었으며, 예상 발사 시간은 5분 이내였습니다. 매튜스가 긴장된 목소리로 이준호에게 다시 통신을 연결했고, 이준호가 응답했어요. 매튜스가 급박하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북측 발사 임박한데 대응 방안이 뭡니까? 이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발사 좌표 확보했고 선제 타격 준비 완료했습니다. 매튜스가 소리쳤어요. 승인 안 했습니다. 이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중단 요청을 할지 아니면 한국 단독 행동을 묵인할지 결정해야 했지만, 시간이 사라지고 있었고 북한 발사가 먼저 이뤄지면 수도권이 위험해질 거였어요. 저는 매튜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개입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튜스가 저를 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고 결국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1분 후 한국 미사일이 먼저 발사되었고, 화면 속에서 현무 미사일 여러 발이 연속으로 상승하며 북쪽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으며, 저는 숨을 참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3분 후 북한 발사대 위치에서 연쇄 폭발이 확인되었고, 위성 열화상 영상에서 발사대 5대 모두 파괴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주변 지휘 차량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북측 발사대 전부 무력화 확인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쏘았고 북한 발사를 차단했으며 우리는 그걸 막지 못했고 결국 묵인한 셈이었어요. 매튜스가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확전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했지만 동시에 화면 속에서 북한 추가 반응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보복 준비에 들어가는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으며 상황이 더 크게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선제 타격 30분 후 상황실 모니터 앞에서 북한 반응을 추적하고 있었고, 목요일 새벽 4시였지만 실내는 비상등과 경보음으로 긴장감이 가득했으며 정면 스크린에는 북한 전역 미사일 기지 활성화 징후가 빨간색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CIA 분석관 콜린스가 급히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며 보고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며 평양 인근 기지 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사 준비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어요. 브래들리 중령이 제 옆에 서서 위성 영상을 확대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크레인, 이번 규모가 다릅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했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대 12대와 중거리 미사일 발사대 8대가 동시에 각도를 조정하고 있었으며 이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규모였어요. 저는 브래들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시다발 포화 공격입니다. 브래들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매튜스 차관을 보았고 매튜스는 긴급 전화를 받으며 백악관과 통화 중이었으며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매튜스가 통화를 끝내고 상황실 전체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통령 지시입니다. 한국 방어 지원 준비하되 미군 직접 개입은 여전히 보류입니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지원 준비라니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었고 한국이 단독으로 이 규모 공격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였지만 저는 이번에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저는 매튜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 규모는 한국 단독으로 방어 불가능합니다. 매튜스가 저를 노려보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고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북한 발사대들이 최종 각도 조정을 완료하고 있었고 발사관 덮개가 열리기 시작했으며 예상 발사 시간은 5분 이내였어요. 브래들리가 한국 측 연락관에게 통신을 연결했고 이준호 대령이 응답했습니다. 브래들리가 급히 물었어요. 대령님, 북측 대규모 발사 준비 확인하셨습니까? 이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인했고 층별 요격 체계 전면 가동 준비 완료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냉소했습니다. 층별 체계라니 이전 공격들과는 미사일 숫자 자체가 달랐고 동시에 20발이 날아오면 요격 미사일이 부족해질 게 분명했어요. 브래들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요격 미사일 충분합니까? 이준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재고는 충분하고 발사 속도가 관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심했습니다. 발사 속도라니 패트리어트와 천궁 재장전 시간을 고려하면 연속 요격에 한계가 있었고 일부는 반드시 통과할 거였어요. 상황실 분석관이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북측 첫 발사 감지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고 단거리 미사일 4발이 연속으로 발사되며 남쪽을 향해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30초 후 중거리 미사일 3발이 추가로 발사되었습니다. 콜린스가 급히 궤적을 분석하며 보고했어요. 총 7발 발사 확인됐고 목표는 수도권 분산 배치입니다. 저는 예상 낙하 지점을 확인했고 군사시설과 주요 인프라가 동시에 타격받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건 단순 공격이 아니라 체계적 무력화 시도였어요. 브래들리가 이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요격 시작하십니까? 이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1차 요격 발사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파란 선들이 나타나는 걸 확인했고 한국 요격 미사일이 상승하며 북한 미사일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지만 숫자를 세어보니 5발 뿐이었고 7발 중 2발은 커버되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브래들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2발 빠졌습니다. 브래들리가 긴장하며 이준호에게 물었어요. 대령님, 나머지 2발은요? 이준호가 대답했습니다. 2차 방어선 대기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예상했던 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층별 방어라는 게 결국 1차에서 놓친 걸 2차에서 잡는다는 건데 시간 여유가 부족하면 실패 확률이 높아질 거였어요. 화면 속에서 첫 번째 요격이 시작되고 5개의 파란 선이 빨간 선과 교차하며 폭발이 발생했고 4발이 격추되었지만 1발은 통과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5발 중 4발 성공이라니 80% 요격률이었지만 통과한 1발과 처음부터 커버 안 된 2발을 합치면 총 3발이 여전히 남아 중이었고 이건 심각한 위협이었어요. 그때 화면 우측에서 추가 발사 경보가 울렸고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5발을 추가로 발사했으며 이제 총 8발이 동시에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콜린스가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추가 발사 확인됐고 현재 공중에 총 8발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확신했습니다. 8발 동시 요격은 불가능했고 한국 방어망이 포화될 거였으며 최소 3발 이상은 목표 지점에 도달할 거였어요. 매튜스가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크레인 예측이 어떻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방어망 포화 예상되고 다수 통과 가능성 높습니다. 매튜스가 주먹을 쥐며 화면을 보았고 상황실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으며 모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통신으로 침착하게 말했어요. 2차, 3차 동시 가동합니다. 저는 화면에서 새로운 파란 선들이 대량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했고 중고도와 저고도 요격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되며 남은 8발을 향해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이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어요. 브래들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저렇게 많았습니까? 저는 화면을 보며 계산하기 시작했고 파란 선이 최소 15발 이상 표시되고 있었으며 이건 우리가 파악했던 한국 재고량보다 많았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상 밖입니다. 화면 속에서 2차 요격이 시작되고 8발 중 5발이 중고도에서 격추되었으며 남은 3발은 저고도로 진입했지만 3차 방어선에서 추가 요격이 이뤄지며 2발이 더 제거되었습니다. 콜린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1발 남았고 최종 방어선 진입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마지막 미사일 궤적을 추적했고 낙하까지 20초밖에 남지 않았으며 최종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보고 있었고 파란 선과 빨간 선이 교차하는 순간 폭발이 발생했으며 마지막 미사일이 공중에서 격추되었습니다. 분석관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보고했습니다. 전부 요격 확인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전부라니 8발 모두 막아냈다는 뜻이었고 포화 상태를 예상했던 제 판단이 또 틀린 거였어요. 매튜스가 저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데이터를 재확인하며 대답했어요. 요격 미사일 재고가 예상보다 많았고 발사 속도도 우리 추정치를 초과했습니다. 매튜스가 난처한 표정으로 브래들리를 보았고 브래들리는 이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요격 체계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는데 사전 준비하신 겁니까? 이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계산된 대응이고 북측 패턴은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산된 대응이라니 한국은 북한 공격 규모와 타이밍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고 요격 체계도 그에 맞춰 준비되어 있었으며 우리가 포화 상태를 걱정하는 동안 상대는 여유 있게 막아내고 있었어요. 그때 콜린스가 급히 새로운 데이터를 보고했습니다. 북측 내부 통신 포착됐고 추가 발사 불가 신호 확인됐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화면을 확인했고 북한 미사일 기지 통신망에서 발사 중단 명령이 전달되고 있었으며 일부 발사대가 철수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브래들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 중단합니까? 콜린스가 데이터를 분석하며 대답했어요. 재고 부족이거나 지휘체계 혼란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그 분석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공격을 준비했지만 한국 방어에 막히면서 추가 발사 능력이 제한되었고 이제 공격 수단 자체가 고갈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매튜스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보복 실패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보복 실패가 아니라 애초에 성공 가능성이 없었고 한국은 북한 모든 시도를 단계적으로 차단하고 있었으며 우리가 걱정했던 확전은 오히려 북한 공격 능력 소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 추가 발사 중단 2시간 후 긴급 암호 통신 분석 보고를 받았고 목요일 오전 8시에 펜타곤 지하 3층 특수정보실로 소집되었으며 출입 시 이중 보안 인증을 거쳐야 했고 실내는 붉은 조명만 켜져 있어 음산한 분위기였습니다. NSA 파견 암호 분석관 로버트 챈들러가 정면 스크린 앞에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으며 손에는 기밀 등급 표시가 된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챈들러가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 통신망에서 특수 코드 활성화 포착됐고 패턴 분석 결과 핵 관련 프로토콜로 판단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핵 관련 코드라니 이건 재래식 무기 공격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고 상황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었어요. 매튜스 차관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챈들러가 화면에 암호 패턴을 띄우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반복 전송되고 있고 과거 핵훈련 시 사용했던 암호 체계와 95% 일치하며 평양 지휘부에서 전방부대로 전달되는 방향입니다. 저는 화면에 표시된 암호 흐름도를 확인했고 평양 중앙에서 여러 갈래로 퍼져나가는 선들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동해안 잠수함 기지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매튜스가 즉시 브래들리 중령에게 지시했습니다. 백악관 긴급보고 올리고 전략 사령부 연결하십시오. 브래들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암호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상황실 전체가 최고 경보 태세로 전환되며 추가 인력이 속속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챈들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실제 발사 준비 단계입니까? 챈들러가 데이터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현재는 권한 이양 단계로 보이고 실제 발사까지는 추가 승인 필요하지만
프로토콜이 활성화됐다는 건 고려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고려 중이라는 게 아직 결정 안 됐다는 뜻이었지만 동시에 선택지로 올라왔다는 의미였고 북한이 재래식 공격 실패 후 최후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매튜스가 저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크레인 미군 핵대응 태세 평가 즉시 올리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별도 터미널로 이동해서 주한미군 핵대응 매뉴얼을 불러왔고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우리 전력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한 상태였고 즉각 대응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매튜스에게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현재 태세로는 즉각 대응 어렵고 증원 병력 도착까지 최소 12시간 소요됩니다. 매튜스가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 단독 대응 가능합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한국이 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 예측하기 어려웠고 핵무기 보유국이 아닌 상황에서 선택지가 제한적이었지만 동시에 지난 며칠간 보여준 독자 행동 패턴을 생각하면 뭔가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브래들리가 한국 측 연락관에게 통신을 연결했고 이준호 대령이 응답했습니다. 매튜스가 긴급하게 물었어요. 대령님, 북측 핵 관련 통신 포착됐는데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독자 대응 계획 가동 중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독자 대응 계획이라니 한국이 핵 위협을 전제로 한 대응 방안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고 이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수립된 계획이었어요. 매튜스가 급히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이준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지휘부 타격 중심이고 발사전 무력화 방침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지휘부 타격이라니 북한 핵심 시설을 선제 공격한다는 뜻이었고 이건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이 매우 높았으며 자칫하면 핵 사용을 촉발시킬 수도 있었어요. 매튜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지휘부 타격은 과도하고 외교적 해결 우선해야 합니다. 이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핵 사용 가능성 전제하면 외교 시간 없고 선제 무력화가 유일합니다. 저는 매튜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국 독자 행동 위험합니다. 매튜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준호에게 다시 말했어요. 대령님, 미국 승인 없이 작전 금지하고 협조 태세 유지하십시오. 이준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통신이 끊기고 상황실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준호가 정말 대기할지 확신할 수 없었고 지난 선제 타격 사례를 보면 우리 명령을 무시하고 실행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챈들러가 급히 새로운 데이터를 보고했습니다. 추가 통신 포착됐고 일부 부대에서 명령 거부 신호 확인됐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화면을 확대했고 북한 내부 통신망 일부에서 핵 관련 명령이 전달됐지만 수신 부대 중 몇 곳이 응답하지 않고 있었으며 통신 충돌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매튜스가 챈들러에게 물었습니다. 명령 거부가 무슨 의미입니까? 챈들러가 데이터를 분석하며 대답했어요. 지휘 체계 내부 이견으로 보이고 핵 사용이 단일 의지가 아니라 분열된 상태일 가능성 있습니다. 저는 그 분석을 듣고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내부가 통합되어 있지 않다면 핵 사용 결정 자체가 실행되지 못할 수도 있었고 일부 부대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발사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거였어요. 브래들리가 위성 영상팀에 지시했습니다. 북한 핵시설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하십시오. 5분 후 영상이 업데이트되고 북한 주요 핵 저장 시설 주변에서 차량 이동이 포착되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진입하고 있었지만 일부는 오히려 후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입과 후퇴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명령 체계가 일관되지 않다는 뜻이었고 북한 내부에서 핵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매튜스가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크레인 상황 재평가 필요합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북한 내부 분열 가능성 있지만 여전히 일부 부대는 명령 따를 수 있고 단정하기 이릅니다. 매튜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브래들리에게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의 내부 분열 가능성 보고 추가하고 외교 채널 가동 검토 요청하십시오. 브래들리가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저는 화면을 계속 지켜보며 북한 통신망 변화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명령 거부 신호가 증가하고 있었고
일부 부대는 아예 통신을 끊어버리고 있었으며 중앙지휘부와 전방부대 간 연결이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챈들러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핵 관련 암호 전송 빈도 감소 중이고 일부 채널 비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안도했습니다. 비활성화라니 핵 사용 프로토콜이 후퇴하고 있다는 뜻이었고 내부 분열이 실제로 발사를 저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열이 자발적인지 아니면 외부 개입에 의한 건지 확신할 수 없었고 특히 한국이 정보전이나 심리전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어요. 저는 브래들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군 특수작전 동향 확인 가능합니까? 브래들리가 당황하며 반문했어요. 특수작전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 내부 분열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외부 촉발 가능성 있습니다. 브래들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정보팀에 확인 요청을 보냈지만 한국 특수부대 활동은 고도로 기밀화되어 있었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매튜스가 이준호에게 다시 통신을 연결했고 이준호가 응답했어요. 매튜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북측 내부 혼선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상황 주시 중입니다. 매튜스가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한국 측 개입 있었습니까? 이준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보 작전은 진행 중이지만 세부 내용은 공유 불가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정보 작전이라니 한국이 북한 내부 통신망에 개입해서 혼란을 유도하고 있었고 핵 사용 명령이 분열된 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결과였어요. 매튜스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공유 불가라니 동맹 간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이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작전 보안상 제한적이고 결과로 판단 부탁드립니다. 통신이 끊기고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이 우리와 완전히 달랐고 억제가 아니라 무력화를 선택하고 있었으며 북한 지휘 체계 자체를 내부에서 붕괴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북한 내부 혼선 확인 3시간 후 암호통신 분석실에서 실시간 신호 추적을 계속하고 있었고 목요일 오전 11시였지만 실내는 여전히 붉은 조명만 켜져 있었으며 정면 모니터 6대에는 북한 전역 통신망 흐름도가 복잡하게 얽힌 선들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NSA 분석관 챈들러가 제 옆에서 특정 신호를 추적하고 있었고 그의 화면에는 평양중앙지휘부에서 전방부대로 전달되는 암호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해독되고 있었으며 내용이 점점 긴박해지고 있었어요. 챈들러가 화면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크레인 이거 보십시오. 저는 그의 모니터를 확인했고 핵 발사 권한 이양 명령이 특정 부대 3곳에 동시에 전달되고 있었으며 메시지 끝에는 즉시 실행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챈들러에게 급히 물었습니다. 실제 발사 명령입니까? 챈들러가 암호 구조를 분석하며 대답했어요. 발사 직전 단계이고 최종 승인 코드만 남은 상태입니다. 저는 즉시 매튜스 차관에게 보고했고 매튜스가 긴급하게 상황실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저는 챈들러와 함께 상황실로 뛰어갔습니다. 정면 대형 스크린에는 북한 핵시설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고 일부 시설 주변에서 차량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었으며 발사 준비 단계로 판단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매튜스가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크레인 확실합니까? 저는 챈들러가 가져온 데이터를 스크린에 공유하며 설명했어요. 핵 발사 명령이 3개 부대에 전달됐고 최종 승인 대기 중이며 실제 발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매튜스가 즉시 브래들리 중령에게 지시했습니다. 백악관 긴급 연결하고 전략사령부 핵대응 태세 최고 단계 격상 요청하십시오. 브래들리가 암호 전화를 들며 백악관과 통화를 시작했고 상황실 전체가 최고 긴장 상태로 들어갔으며 추가 참모들이 속속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계속 지켜보며 북한 통신망 변화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평양 중앙에서 전방으로 가는 신호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3개 부대 중 한 곳에서 응답이 오지 않고 있었고 명령을 수신했지만 확인 신호를 보내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건 명령 거부 또는 통신 두절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챈들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1번 부대 응답 없는 이유가 뭡니까? 챈들러가 신호를 재확인하며 대답했어요. 수신은 확인됐지만 회신 없고 내부 혼선 가능성 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혼선이라니
핵 발사 명령이 모든 부대에서 동시에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일부가 거부하면 전체 발사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거였어요. 그런데 30분 후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번 부대에서도 응답이 끊겼고 3번 부대만 확인 신호를 보낸 상태였으며, 북한 지휘부는 계속 재전송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1번과 2번 부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매튜스가 챈들러에게 급히 물었습니다. 이게 통신 장애입니까? 아니면 명령 거부입니까? 챈들러가 데이터를 분석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통신 자체는 연결되어 있고 수신 확인됐지만 실행 거부로 보입니다. 저는 그 분석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명령 거부라니 북한 내부에서 핵 사용을 둘러싼 분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었고, 지휘부 명령이 전방 부대에서 차단되고 있었어요. 브래들리가 한국 측 연락관에게 통신을 연결했고 이준호 대령이 응답했습니다. 매튜스가 긴급하게 물었어요. 대령님, 북측 핵 발사 명령 전달됐는데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일부 부대 명령 거부 확인했습니다. 매튜스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확인하셨습니까? 이준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정보 작전 결과이고 내부 분열 유도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내부 분열 유도라니 한국이 북한 통신망에 직접 개입해서 명령 체계를 교란시켰다는 뜻이었고, 이건 단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적극적 작전이었어요. 매튜스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건 중대한 군사 행동이고 사전 협의 없었습니다. 이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시간 없었고 핵 사용 저지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저는 매튜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결과적으로 발사 저지하고 있습니다. 매튜스가 저를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고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북한 통신망에서 추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고 평양중앙지휘부가 비상암호 체계로 전환하며 새로운 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으며, 이번에는 특정 통신 노드를 우회하는 경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챈들러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중앙지휘부가 대체 경로 사용 중이고 일부 부대 재접촉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새로운 통신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평양에서 동해안 잠수함 기지로 직접 연결되는 선이 나타났으며 중간 지휘 단계를 건너뛰고 있었어요. 저는 챈들러에게 물었습니다. 왜 중간 단계를 건너뜁니까? 챈들러가 분석하며 대답했어요. 중간 지휘부 신뢰 못하고 직접 통제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북한 지휘부가 전방 부대 명령 거부를 인지하고 직접 통제 가능한 부대만 선별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었고, 이건 지휘 체계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어요. 그때 한국 측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영상에서 한국 미사일 부대가 특정 좌표를 향해 발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목표 지점은 북한 주요 통신 노드였으며 이준호가 다시 선제 타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브래들리가 긴장하며 이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미사일 부대 움직임 확인됐는데 목표가 뭡니까? 이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통신 노드 타격 준비 중이고 지휘망 분리 작전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지휘망 분리라니 북한 중앙지휘부와 전방부대를 물리적으로 단절시키겠다는 뜻이었고, 이건 내부 분열을 더 심화시키는 작전이었어요. 매튜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확전 위험 있고 중단 요청합니다. 이준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중단하면 중앙지휘부가 대체 경로로 재통합 가능하고 핵 발사 위험 증가합니다. 저는 그 논리를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지휘부가 대체 경로를 찾고 있었고 시간을 주면 통제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지금 차단하지 않으면 핵 발사 명령이 다시 전달될 수 있었어요. 저는 매튜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매튜스가 저를 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듯 보였고, 이준호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5분 후 한국 미사일이 발사되고 북한 주요 통신 노드 3곳이 동시에 타격받기 시작했으며 위성 영상에서 통신 시설들이 연쇄적으로 파괴되는 게 확인되었어요. 챈들러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북측 통신망 일부 구간 완전 두절됐고 중앙지휘부와 전방부대 연결 끊겼습니다. 저는 화면에 표시된 통신망 흐름도를 확인했고 평양에서 나가던 여러 선들이 중간에서 끊기며 2개의 독립된 네트워크로 분리되고 있었으며, 한쪽은 중앙지휘부 중심이고
다른 쪽은 전방 부대 중심이었어요. 매튜스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북한 지휘 체계가 둘로 갈라졌고 중앙 명령이 전방에 도달하지 못하며 핵 발사 통제권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입니다. 매튜스가 잠시 침묵하다가 브래들리에게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에 지휘망 분리 확인 보고 올리고 핵 위협 감소 가능성 전달하십시오. 브래들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저는 화면을 계속 지켜보며 북한 통신망 변화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중앙지휘부에서 재연결 시도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물리적으로 파괴된 노드 때문에 복구가 불가능했고 전방 부대들은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며 일부는 후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챈들러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핵 관련 암호 전송 완전히 중단됐고 대체 경로도 확인 안 됩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안도했습니다. 암호 전송 중단이라니 핵 발사 명령 자체가 더 이상 전달될 수 없다는 뜻이었고 한국의 통신 노드 타격이 실제로 핵 위협을 제거한 거였어요. 매튜스가 저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크레인 상황 종료로 봐도 됩니까? 저는 화면을 보며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핵 발사는 저지됐지만 북한 전체 통제력 상실은 예측 불가능한 결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튜스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중앙 통제 없이 전방 부대가 독자 행동하면 국지 교전 발생 가능하고 상황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매튜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브래들리에게 지시했어요. 전방 부대 동향 집중 모니터링 강화하십시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북한 지휘 체계를 내부에서 분리시켰고 핵 위협을 무력화시켰으며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했고 개입할 기회조차 없었으며 이제 전쟁의 주도권이 완전히 한국 손에 넘어간 상태였어요. 저는 북한 지휘망 분리 사시간 후 전방 부대 동향 분석에 집중하고 있었고 목요일 오후 3시였지만 상황실은 여전히 긴장 상태였으며 정면 스크린에는 북한 전방 배치 부대들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위성 영상 분석팀이 업데이트한 데이터에 따르면 일부 부대는 원래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다른 부대들은 명령 없이 독자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특히 동부 전선 3개 군단에서 비정상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브래들리 중령이 제 옆에서 특정 부대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고 그의 화면에는 북한 육군단 예하 사단 하나가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이동하는 궤적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이건 후퇴가 아니라 철수처럼 보였습니다. 브래들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크레인 이거 명령 없는 철수 같습니다. 저는 그의 모니터를 확인했고 해당 사단이 전방 방어 진지를 버리고 후방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장비와 병력을 모두 철수시키고 있었고 이건 조직적 후퇴였어요. 저는 브래들리에게 물었습니다. 중앙지휘부 명령 확인됐습니까? 브래들리가 NSA 분석관 챈들러에게 확인 요청을 보냈고 챈들러가 통신 기록을 검토한 후 대답했습니다. 중앙에서 철수 명령 없었고 해당 사단 독자 판단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긴장했습니다. 독자 판단이라니 북한 전방 부대가 중앙 통제 없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고 이건 지휘체계 붕괴의 명확한 증거였어요. 매튜스 차관이 스크린을 보며 급히 물었습니다. 다른 부대는 어떻습니까? 위성 영상 분석관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며 보고했어요. 서부 전선 5군단 예하부대 2개도 유사한 움직임 보이고 있고 일부는 DMZ 후방 10km까지 후퇴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확대하며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북한 전방 배치 부대 중 최소 5개 사단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며 명령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매튜스가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크레인 이게 항복 신호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항복보다는 생존 선택으로 보이고 중앙 명령 없이 전투 지속 불가능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매튜스가 브래들리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 측 대응 확인하십시오. 브래들리가 한국 연락관에게 통신을 연결했고 이준호 대령이 응답했습니다. 매튜스가 급히 물었어요. 대령님, 북측 일부 부대 독자 철수 중인데 확인하셨습니까? 이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인했고 추적 중입니다. 매튜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추격 계획 있습니까? 이준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불필요한 교전 피하고 있고 철수 부대는 감시만 유지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시만 유지라니
한국이 후퇴하는 북한 부대를 공격하지 않고 있었고, 이건 전술적으로 합리적이었지만 동시에 전쟁 종결을 염두에 둔 선택처럼 보였어요. 그때 챈들러가 급히 새로운 데이터를 보고했습니다. 북한 내부 통신에서 부대 간 교전 가능성 신호 포착됐고 일부 부대가 서로 적대 행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부대 간 교전이라니 북한 군대가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고 이건 내전 초기 단계로 보였어요. 매튜스가 챈들러에게 급히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챈들러가 지도의 위치를 표시하며 설명했어요. 평양 북쪽 40km 지점에서 7군단과 9군단이 대치 중이고 상호 경고 통신 교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지역 위성 영상을 확대했고 두 군단 병력이 도로 양쪽에서 마주보고 있었으며 일부 차량이 포문을 서로에게 향하고 있었고 실제 교전 직전 상태였어요. 브래들리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왜 서로 대치합니까? 챈들러가 통신 내용을 분석하며 대답했습니다. 7군단은 평양 복귀 명령 받았다고 주장하고 9군단은 전방 유지 명령 주장하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중앙지휘부가 둘로 갈라지면서 서로 다른 명령이 각 부대에 전달되고 있었고 부대들은 어느 명령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태였으며 결국 무력 충돌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매튜스가 저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전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가능성 있지만 아직 실제 교전 발생하지 않았고 협상 여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0분 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7군단과 9군단 대치 지점에서 포성이 감지되고 위성 열화상 영상에서 폭발이 확인되었으며 실제 교전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었어요. 위성 분석관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교전 확인됐고 양측 모두 포격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북한 군대가 실제로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이건 단순 혼란이 아니라 조직적 붕괴였으며 중앙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어요. 매튜스가 긴급하게 브래들리에게 지시했습니다. 백악관 즉시 보고 올리고 북한 내전 가능성 전달하십시오. 브래들리가 암호 전화를 들며 통화를 시작했고 저는 계속 화면을 지켜보며 교전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교전이 확대되고 있었고 주변 부대들도 개입하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7군단 편에 서고 다른 부대는 9군단 편에 서면서 전선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측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미사일 부대가 북한 주요 군사 거점을 향해 정밀 타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목표는 병참 기지와 통신 시설이었으며 이준호가 북한 내부 혼란을 이용해서 전쟁 수행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브래들리가 이준호에게 급히 물었습니다. 대령님, 추가 타격 준비 중인데 목표가 뭡니까? 이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요 군사 거점 무력화하고 전쟁 지속 능력 제거합니다. 매튜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령님, 북측 이미 내부 붕괴 중인데 추가 타격 필요합니까? 이준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끝낼 시점이고 재통합 전에 핵심 전력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그 논리를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이 내부 혼란 중이지만 시간을 주면 중앙지휘부가 다시 통제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고 지금 핵심 군사시설을 파괴하면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었어요. 매튜스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지만 결국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듯 보였고 이준호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20분 후 한국 미사일이 연속으로 발사되고 북한 주요 병참 기지 5곳과 통신시설 3곳이 동시에 타격받기 시작했으며 위성 영상에서 연쇄 폭발이 확인되었어요. 위성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북측 주요 군사 거점 무력화 확인됐고 보급 체계 마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북한 전쟁 수행 능력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있었고 내부 붕괴와 외부 타격을 동시에 진행하며 완전한 무력화를 달성하고 있었으며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어요. 챈들러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북한 전방 부대 추가 철수 시작됐고 일부는 무기 버리고 후퇴 중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확신했습니다. 무기를 버린다는 건 전투 의지 상실을 의미했고 북한 군대가 사실상 해체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으며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매튜스가 긴장을 풀며 브래들리에게 지시했습니다. 상황 종료 준비하고 전후 계획 수립 시작하십시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예상했던 방식으로 끝나지 않았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북한을 내부에서 붕괴시켰으며 우리는 개입할 기회조차 없었고 이제 전후 질서도 한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북한 전방부대 철수 이틀 후 펜타곤 본관 4층 전략평가실에서 상황 종료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토요일 오전 10시였지만 실내는 조용했으며 지난 일주일간의 긴장이 풀리면서 참모 대부분이 순환 휴가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제 앞 책상에는 전장 데이터가 정리된 파일 여러 개가 쌓여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최종 평가 보고서 초안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제목은 한반도 위기 종료 및 전후 전략 재현이었지만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멈춰 있었어요. 브래들리 중령이 제 옆 책상에 앉아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그의 화면에는 북한 군사력 평가 최종본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대부분 항목이 무력화 또는 기능 정지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브래들리가 화면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크레인 예상했던 전면전은 결국 안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면전이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시작되기도 전에 끝난 것처럼 보였고 북한의 모든 공격 시도가 사전에 차단되었으며 한국은 단 한 번도 방어에 실패하지 않았어요. 저는 브래들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연적 방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브래들리가 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고 제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미사일 요격과 병목 유도와 지휘망 분리가 모두 계획된 순서대로 진행됐고 한국이 북한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브래들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평가가 전부 틀렸다는 겁니까?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지난 일주일간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방어 불가능 예측과 방공망 공백 판단과 수적 열세 우려가 모두 빗나갔고 매번 예상과 반대 결과가 나왔으며 제 분석이 한 번도 맞지 않았어요. 저는 브래들리에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때 매튜스 차관이 평가실로 들어왔고 그의 손에는 백악관에서 보낸 공식 문서가 들려 있었으며 표정은 피곤해 보였지만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매튜스가 문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대통령 최종 승인 나왔고 한반도 위기 공식 종료 선언합니다. 브래들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여전히 앉아서 화면을 보고 있었고 매튜스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크레인 보고서 완성됐습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초안 작성 중인데 재검토 필요합니다. 매튜스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제 화면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초안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가 특정 문단에서 멈췄습니다. 북한 공격 실패 원인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저는 한국 방어 성공을 우연적 요소와 북한 지휘 실수로 설명하려 했지만 문장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았고 논리적 빈틈이 계속 보였어요. 매튜스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부분 확신합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확신 못합니다. 매튜스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수정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면 계획이었다는 뜻이었고 한국이 모든 걸 예측하고 대응했다는 의미였지만 그렇게 쓰면 우리 초기 평가 전체를 부정하는 셈이었어요. 그때 한국 측 연락관에게서 마지막 브리핑 요청이 들어왔고 매튜스가 승인하며 30분 후 회의실에서 만나자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들고 브래들리와 함께 회의실로 이동했고 이준호 대령이 이미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의 앞에는 태블릿 한 대만 놓여 있었어요. 매튜스가 자리에 앉으며 이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일주일간 수고 많으셨고 성공적 방어 축하드립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매튜스가 본론으로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최종 평가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준호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화면을 회의실 스크린에 공유하기 시작했고 북한 공격 타임라인이 나타났으며 각 단계마다 한국 대응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북한 첫 미사일 공격은 90초 전 탐지했고 사전 배치된 요격 체계로 전부 차단했으며 협곡 병목은 지형 분석 기반으로 유도했고 지휘망 분리는 통신 노드 사전 식별 후 정밀 타격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사전 탐지와 사전 배치와 사전 식별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고 이준호는 모든 대응이 즉흥이 아니라 계획되어 있었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었어요. 매튜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북한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셨다는 겁니까?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패턴 분석과 정보 수집으로 주요 시나리오 사전 파악했고 각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 수립했습니다. 브래들리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이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군 일부 철수 결정 이후 독자 방어 체계 전면 점검했고 3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개월 전이라니 우리가 철수를 발표하기도 전에 한국은 이미 독자 체계를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 공백을 메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대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였어요. 매튜스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고 저는 이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그럼 우리 지원 없이도 방어 가능했다는 겁니까? 이준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가능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가능했다는 단어가 명확했고 한국은 처음부터 미군 없이도 북한을 막을 수 있었으며 우리가 걱정했던 공백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였어요. 매튜스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이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체계였고 실전 테스트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씁쓸했습니다. 실전 테스트라니 한국은 이번 위기를 독자 방어 체계 검증 기회로 삼았고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은 모든 테스트를 통과한 거였어요. 이준호가 태블릿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전쟁은 시작되기 전에 끝난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떠올렸습니다. 북한 모든 공격이 발사 전 차단되었고 병력 이동은 병목에서 정지되었으며 지휘 체계는 내부에서 분리되었고 실제로 전쟁다운 전쟁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이준호가 나간 후 매튜스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크레인 보고서 전면 수정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을 나와 평가실로 돌아왔고 노트북을 열어 초안을 전부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적 방어와 북한 실수라는 문장들을 삭제했고 대신 새로운 문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 전쟁은 실패한 공격이 아니라 실행될 수 없었던 전쟁이었고 한국은 모든 단계에서 북한을 앞서 있었으며 미군 공백은 실제로 공백이 아니라 이미 채워진 자리였습니다. 저는 문장을 저장하고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확신했지만 실제로 무너진 건 제 판단이었고 북한 공격 능력이었으며 우리가 믿었던 필수 불가 결성이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 거리가 보였고 사람들이 평온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한반도에서 우리 역할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며 보호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되어 있었고 그 전환이 언제 일어났는지조차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